AI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 이제 정말 익숙하죠. 네, 뭐 거의 매일 듣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진짜 엔진, 그러니까 AI를 움직이는 이 컴퓨팅 기술이 지금 얼마나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부터 바로 여러분 책상 위의 PC, 그리고 헬스케어와 우주 탐사까지 AI 컴퓨팅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주제네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컴퓨팅 수요의 폭증이거든요. 수요의 폭증이요. 네.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AI 사용자가 10억 명을 넘었고요. 곧 50억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와, 근데 이게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AI 모델 자체가 예전처럼 그냥 뭘 찾아주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수준으로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AI가 더 유능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려면 앞으로 5년 안에 지금보다 컴퓨팅 성능이 무려 1만 배는 더 필요하다 이런 예측까지 있어요. 만 배요? 잠깐만요. 1만 배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타플롭스라는 단위까지 등장했어요. 요타플롭스요. 네, 1 뒤에 0이 24개가 붙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게 더 이상 공상 과학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급여인 심장부, 바로 클라우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거대한 AI 모델들을 훈련시키고 실행하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서 헬리오스라는 차세대 AI 플랫폼이 소개됐다고요? 네. 헬리오스는 AI 인프라가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게 그냥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렉 규모의 시스템인데 무게만 약 3.2톤에 달해요. 3.2톤이요? 잠깐만요. 렉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커다란 캐비넷 같은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럼 그 캐비넷 하나 무게가 거의 코끼리 한 마리랑 비슷하다는 거네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무거운 건가요? 정확해요. 핵심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을 그냥 조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도록 설계했다는 점, 통합이 핵심 키워드죠. 통합이요? 네, 예를 들어 무려 3,2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은 MI455X 가속기 칩이 있고요. 3,200억 개요? 그리고 256개 코어를 가진 베니스라는 CPU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걸 따로 만들어서 그냥 붙였다면 헬리오스는 이 둘이 처음부터 최고의 효율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아예 설계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뇌의 여러 부분이 각자 일하면서도 아주 매끄럽게 협력하는 것처럼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적화되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CPU가 AI 연산을 담당하는 가속기에 데이터를 최고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메모리나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모든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요타 스케일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이유, 그 수요를 만드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픈 AI 같은 기업이겠죠? 맞습니다.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들의 비전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인간의 주의력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될 거다. 주의력이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AI가 단순히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며칠씩 걸리는 복잡한 작업을 알아서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해야 한다고요. AI 에이전트라?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챗봇이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챗봇은 우리가 말을 걸어야만 대답하는 좀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에이전트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일하는 존재에 더 가까워요. 아,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보면 한 사용자가 다리 통증 증상을 입력했더니 AI가 혈전 가능성을 경고해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어요. 와, 정말요? 네, 또 의사가 처방하려던 항생제가 특정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AI가 알려준 사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와, 이건 개인 비서를 넘어서 거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런 에이전트가 모든 사람을 위해 24시간 돌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니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개발자 한 명을 위해 10개의 각기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부대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런 에이전트를 쓴다면요? 감당이 안 되겠네요. 현재 인프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오픈 AI의 사례는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또 그 AI를 모두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 왜 이런 거대한 컴퓨팅 혁명이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거대한 클라우드에서 우리 주변, 우리 책상 위로 한번 옮겨보죠. 네, 좋습니다. 이 엄청난 AI 기술이 개인화되는 과정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영상 생성 분야의 발전이 눈에 띄더라고요. 루마 AI라는 곳에서 레이3라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죠. 네, 이게 단순히 예쁜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 추론 비디오 모델이라고 불려요. 추론 비디오 모델이요? 핵심은 물리 법칙이나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부는 해변이라고 명령을 주면 단순히 파도 치는 이미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바람 때문에 모래가 어떻게 흩날리고 파도가 어떻게 부서지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어떻게 휘날리는지까지 이해하고 4K 고해상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모델이 먼저 픽셀 단위로 생각을 하고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도약이에요. 텍스트는 보통 한 번에 200에서 300개 정도의 토큰이라는 데이터 단위를 처리하거든요. 네. 근데 10초짜리 4K 영상을 만드는 데는 약 10만 개의 토큰이 필요해요. 10만 개요? 수백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단문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거랑 500페이지짜리 소설 한 권을 쓰는 것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와의 최적화,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미래는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루켓 엔진이 연소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새로운 도시 계획을 가상으로 테스트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로봇의 두뇌 역할까지요. 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서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쓰이게 될 겁니다. 이런 강력한 기능들이 이제 개인용 PC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실시간 통역까지 해주는 AI PC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봐야겠죠? 네, 새로운 라이젠 AI 400 시리즈 같은 프로세서가 그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의 역할입니다. NPU, 말이 들어봤는데 CPU나 GPU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CPU가 컴퓨터의 일반적인 계산을 담당하는 이성적인 뇌라고 하고요. 네? GPU가 그래픽이나 병렬 처리를 담당하는 시각적인 뇌라면 NPU는 AI 작업만을 위해 태어난 직관적인 뇌라고 할 수 있어요. 아, AI 전용 뇌군요. 맞아요.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죠. 덕분에 AI 작업을 처리할 때 전력은 훨씬 적게 쓰면서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PC에 다른 작업에 영향을 안 주면서도 AI 기능을 매끄럽게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하, AI 전용 보조 두뇌가 하나 더 생긴 셈이군요. 그런데 하드웨어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소프트웨어의 변화도 중요하지 않나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리퀴드 AI라는 곳에서 데이터 센터가 아닌 PC 같은 기기 자체에 최적화된 작고 빠른 리퀴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어요. 작고 빠른 모델이요? 네, 파라미터 개수는 12어깨로 비교적 작지만 훨씬 큰 모델 수준의 성능을 내는 게 특징이죠. 그게 실제로 우리 경험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게 바로 AI가 수동적 에이전트에서 능동적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요? 네, 지금의 AI는 우리가 회의록 요약해줘라고 명령해야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의 AI PC는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하는 동안 스스로 캘린더를 보고 회의에 대신 참여해서 내용을 파악하고요. 심지어 관련된 과거 이메일들을 분석해서 회신 초안까지 미리 작성해두는 거죠. 와, 제 PC가 저 대신 회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좀 신기하면서도 살짝 무섭기도 하네요. 그게 바로 AI PC가 가져올 진짜 생산성 혁명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언어, 영상 같은 2D 데이터를 다뤘는데 이제 AI가 3차원 공간까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바로 공간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월드랩스라는 곳에서 선보인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만 찍으면 그 공간 전체를 탐색 가능한 3D 세계로 만들어줘요. 사진 몇 장만으로요?
예를 들면 제 사무실 사진 몇 장으로 완벽한 3D 가상 오피스를 만들고 그걸 친구한테 보내서 둘러보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공간을 이집트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바로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레이저 스캐너 같은 전문 장비로 공간을 샅샅이 훑고 3D 모델링 전문가가 몇 달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몇 장의 2D 이미지 데이터만 보고도 3D 구조와 깊이, 질감을 추론해서 단 몇 분 만에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온 거죠. 이건 뭐 게임 개발이나 건축 설계 분야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해야 하는 로봇공학에 이 공간 지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너레이티브 바이오닉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진원이겠군요. 맞습니다.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 몸 전체에 있는 촉각 센서로 압력과 접촉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단순히 사물을 보고 피하는 걸 넘어서 물건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잡아야 깨지지 않는지, 사람이 자기 손을 잡았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판단하는 거죠. 와, 이런 인간 중심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공간과 물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로봇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균형을 잡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런 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냈다가 응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텐데요. 바로 그게 로봇공학에서 로컬 컴퓨팅, 다른 말로 엣지 컴퓨팅이 생명과도 같은 이유예요. 엣지 컴퓨팅이요. 엣지하는 건 데이터가 생성되는 바로 그 현장을 의미해요. 로봇의 경우엔 로봇 본체가 엣지가 되는 거죠. 아, 균형 잡기나 위험 회피 같은 결정적인 판단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반드시 로봇 내부의 컴퓨터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요. 환자를 부축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할지 판단하는 섬세한 상호작용, 모두가 로봇 자체의 컴퓨팅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장자리, 즉 엣지 환경에서의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척지로 가보겠습니다. AI 컴퓨팅이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헬스케어와 우주가 꼽혔어요. 네, 먼저 헬스케어는 AI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앱사이라는 회사는 생성형 AI로 탈모 치료제나 자궁내막증 신약을 직접 설계하고 있어요. 직접 설계한다고요? 네, 하루에 100만 개가 넘는 약물 후보를 스크리닝할 수 있다고 하니 인간 연구원이 하던 기존 방식과는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와, 거대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AI를 도입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고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후보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약 분자를 설계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맞아요. 이건 AI가 생물학 자체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인간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의 사례도 흥미로운데요. 네, 어떤 사례죠? 인간의 유전체는 30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책과 같아요. 과거에는 이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오타, 즉 유전적 변이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이제는 AI가 이 거대한 책 전체를 순식간에 읽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질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사후 치료가 아니라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방의학으로, 더 나아가 노화까지도 관리하는 재생의학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컴퓨팅의 궁극의 엣지 환경, 바로 우주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달에 인류의 영구 거주지를 짓겠다는 목표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우주는 질량, 전력, 그리고 강력한 방사성까지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제약 조건이 있는 환경이죠. 그렇죠. 이곳에서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도로 특화되고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무겁고 전기를 많이 쓰는 컴퓨터는 우주선에 실수조차 없으니까요. 그럼 AI는 우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달의 착륙선을 조종하는 우주비행사의 부조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안전한 착륙 지점을 추천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경고해 주는 거죠. 판단력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보완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비전이네요. 특히 지구의 전파 방해가 없는 달 뒷면에서 AI를 활용해 우주를 관측한다는 구상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건 AI 컴퓨팅이 인류의 지식 지평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획이에요. 미지의 우주 신호를 탐색하는 전파천문학 연구를 AI가 직접 수행하는 거죠. 와, 극한의 환경에서 인류를 돕고 인류의 감각을 확장해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팅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거대한 여정을 함께했네요. 지구의 가장 큰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해서 우리 손안의 기기를 거쳐 저 멀리 달까지 AI 컴퓨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스케일이 컸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결국 전례 없는 규모의 컴퓨팅 파워 확장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더 빠르고 좋은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AI, 슈퍼컴퓨팅, 로봇공학, 생명공학처럼 과거에는 각자 다른 길을 가던 여러 첨단 기술들이 컴퓨팅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기반 위에서 서로 융합되는 현상입니다. 기술들의 융합? 네, 이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인류는 과거에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들, 질병 정복에서부터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난제들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힘을 얻게 된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목격한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거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